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2024 수능 개념 퍼펙트 경제 네 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 드디어 선택과 관련해서 합리적 선택 그리고 기회비용의 개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로 17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교재로 보시면 17페이지, 자, 18페이지 두 페이지로 구성된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볼 거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기회비용 처음에 경제 공부하다가 첫 번째 부딪히는 난관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오늘 같이 정복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자, 이슈 포커싱 내용 한번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입니다. 1912년에 태어나서 2006년에 돌아가셨죠. 자, 이분이 여러분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다음에 신자유주의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이론들이 있는데 이분이 좀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요. 시카고 학파라는 학파를 만들었고요. 현재 전 세계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제일 많이 배출한 대학이 하나죠. 그래서 좀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얘기하신 게 뭐 샤워실의 바보. 나중에 이제 좀 정부의 어떤 개입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샤워실의 바보라는 개념을 설명했었고, 근데 이분이 또 유명한 게 바로 이 내용 때문입니다. 이분이 경제학을 8단어로 표현하면, 물론 영어로 했겠죠. 8단어로 표현하면 그랬더니 딱 8단어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선생님들과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8단어에 경제학의 모든 개념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기회비용과 관련된 개념이고요. 그럼 결국 경제학을 8단어로 표현하면 기회비용 관련해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자, 그러면 이 밀턴 프리드만의 표현이 우리가 배우는 기회비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기회비용을 한번 쫙 다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복습해 볼게요. 자, 경제 문제는 다시 한번 복습입니다. 뭐 때문에 발생하냐면 희소성 때문에 발생을 하죠. 인간의 욕구와 자원의 존재량을 비교했더니 자원의 존재량에 비해서 인간의 욕구가 훨씬 더 커서 부족해지고 그로 인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택 이퀄 경제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당연히 무슨 선택을 해야 되죠?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합리적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게요.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선 그 선택으로 인해 얻게 되는 편익이 있겠죠. 선택으로 인해 얻게 되는 편익이 있고 그 선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있어. 그럼 당연히 합리적 선택이 되려면 비용보다 편익이 커야 됩니다. 근데 여기 하나 더. 자, 우리는 항상 일반적으로 비용을 얘기했지만 이제 경제학의 비용은 좀 달라져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경제학의 비용은 기회비용이 돼요. 그럼 기회비용은 어떤 건지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자, 그럼 합리적 선택은 첫 번째, 선택의 편익이, 만족, 효용이 기회비용보다 커야 되죠. 그럼 제가 이 공식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기회비용을 왼쪽으로 넘겨봅니다. 왼쪽으로 넘겨보면, 자, 선택으로 인해 얻게 되는 편익 빼기 기회비용이 당연히 넘겼으니까 0보다 커야죠. 그렇죠? 즉 그 얘기는 뭐냐면 편익 빼기 기회비용이 양의 값이 나와야 합리적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약속을 할 거야. 앞으로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빼기, 마이너스가 나오면 NET, 즉 순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편익 빼기 기회비용을 우리는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순편익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 순편익이 양의 값, 즉 0보다 크면 합리적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공식 단순해 보이지만 다시 한번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선택의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커야 돼. 자, 옆으로 넘기면 편익 빼기 기회비용이 0보다 커야 돼. 즉 편익 빼기 기회비용이 양의 값이고 결론적으로
이게 순편익이니까 순편익이 0보다 커야 돼. 양의 값이어야 돼. 되죠? 그래서 앞으로 모든 문제는 여기다 대입해서 푸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 여기 지금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현실에서 쓰는 비용과는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집에서 중국 음식점에 전화를 해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항상 고민하는 인생에 영한 딜레마가 있죠. 짜장이냐 짬뽕이냐.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할 때 여러분 항상 비용을 뭐만 따지냐면 짜장면의 가격, 짬뽕의 가격만 따지죠. 근데 우리는 그 비용은 기회비용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항상 현실에서 기업들 대부분 다 어떤 비용을 계산할 때는 실제로 지출하는 돈만 비용으로 따지는데 우리는 조금 더 사고를 확장해서 비용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서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접근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러면 일단 여러분 체크할 건 기회비용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 명시적 비용이라는 게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암묵적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명시적 비용과 자, 암묵적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되게 단순한 내용 같지만 우리가 앞에서 합리적 선택은 그냥 편익이 아니라 선택의 편익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럼 결국 어떤 선택을 할 때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는 거지. 그러면 자, 일단 명시적 비용이라는 얘기는 명시적 비용이라는 것은요. 비용 중에서도 어떤 비용이냐면 선택을 했어. 그러면 그 선택으로 인해 자, 실제로 지출한 비용입니다. 선택으로 인해 자,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자, 명시적 비용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암묵적 비용은 뭐 물론 다른 표현으로 묵시적 비용이라고 하는데 암묵적 비용은 뭐냐면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게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포기한 것의 가치입니다. 일단 암기. 다시 기회비용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명시적 비용이 있고 명시적 비용은 그 선택으로 인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 자,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것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포기한 게 여러 개일 수도 있지. 그러면 포기한 것의 가치 중에 가장 큰 것. 더하면 안 돼요. 포기한 것의 가치를 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한 것의 가치 중에 가장 큰 것. 우리가 이거를 기회비용이라고 해요. 기회비용. 자, 그럼 이제 한번 쉽게 조금 더 확장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자. 만약에 여러분이 자, 이제 주말에 집에 혼자 있는 거야. 다 부모님, 뭐 친구, 동생들, 뭐 누나, 오빠, 뭐 형 다 외출하시고 혼자 있는데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중국 음식점에다가 음식을 시킵니다. 그럼 이제 전화를 하거나 또는 이제 그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기 전까지도 계속 고민을 하죠.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선생님은 아직도 이 고민을 해결 못했어요. 이 고민을 해결 못했는데 그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나온 게 짬짜면이죠. 근데 여러분 짬짜면은 이 고민이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고민하는데 짬짜면이 오면 그릇 반 쪽에서 짜장면 반 짬뽕 반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 번에 먹는 게 아니잖아. 결국 그렇게 와도 짜장면 먹고 짬뽕 먹죠. 근데 그렇게 먹으면 또 양이 적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해결을 하긴 했어요. 어떻게 해결했냐면 그래서 아내가 싫어하는데 선생님은 혼자 있어도요. 짜장면과 짬뽕을 둘 다 시킵니다. 또 비싸죠. 근데 혼나요. 짜장 시켜서 짬뽕도 먹고 짜장면도 물론 남죠. 그래도 선생님 그게 최고 낫더라. 안 그러면 짜장면 시켰다가 먹으면서 계속 후회해요. 짬뽕 먹을 걸. 또 짬뽕 먹을 때는 또 후회하죠. 짜장면 먹을 걸. 그러면 자, 짜장면이 있고요. 짬뽕이 있어요. 그런데 짜장면의 가격이 예를 들어 5,000원입니다. 그리고 자, 짬뽕의 가격은 교재에 사례는 없으니까 이대로 볼게요. 짬뽕의 가격은 예를 들어 6,000원이라고 볼게요. 자, 여기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짜장면을 먹었을 때 편익은 9,000원입니다. 짬뽕을 먹었을 때 편익은 10,000원이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내가 만약에 짜장면을 선택했어. 그러면 짜장면의 가격 5,000원. 이게 무슨 비용이죠? 짜장면을 선택했을 때 실제로 지출한 비용. 이게 바로 명시적 비용이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고.
자, 그러면 나는 짜장면을 선택한 순간 짬뽕을 포기했죠. 그럼 우리는 암묵적 비용이 포기한 것의 가치니까 포기한 건 짬뽕이야. 그렇다면 정확하게 암묵적 비용은 얼마냐 이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내가 짜장면을 선택했어. 근데 짜장면을 선택 안 했다면 나는 짬뽕을 먹었을 거고, 그럼 짬뽕을 먹었다면 6,000원 주고 사서 10,000원의 편익을 얻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나는 결국 차액인 4,00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근데 요걸 포기한 거죠. 그럼 낚이면 안 되는 게 암묵적 비용은 짬뽕의 편익이 아닙니다. 짬뽕의 편익에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 가격을 빼준 4,000원을 얻을 수 있었던, 즉 4,000원의 이익을 포기한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암묵적 비용을 포기한 것의 가치라고 얘기하지만 이걸 디테일하게 가면 포기한 것의 가치, 아닌 디테일에 가면 포기한 것의 이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짜장면을 선택했다면 짬뽕을 먹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4,000원을 포기한 거죠. 그럼 요 이익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포기한 것의 편익에서 포기한 것의 가격, 즉 포기한 것의 명시적 비용을 빼서 구하는 겁니다. 되나요? 그래서 일단 짜장면과 짬뽕이 가장 일반적인 사례니까 일단 이렇게 접근하시고, 근데 만약에 짜장면을 먹을 수도 있었고 짬뽕을 먹을 수도 있었고요. 만약에 볶음밥을 먹을 수도 있었다면 쳐봅시다. 근데 볶음밥은 가격이 7,000원인데 볶음밥의 편익은 12,000원이라고 쳐볼게. 자, 그럼 나는 짜장면을 선택했어. 그러면 포기한 건 짬뽕 또는 볶음밥이죠. 근데 짬뽕은 6,000원 주고 10,000원의 편익 얻을 수 있었으니까 이익이 4,000원인데 볶음밥은 7,000원 내고 12,000원의 편익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익이 5,000원이죠. 그럼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짬뽕과 볶음밥의 이익 중에 큰 놈, 그럼 짜장면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볶음밥의 이익 5,000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안이 2개만 있을 수도 있지만 대안이 3개, 4개, 5개가 있다면 하나를 선택할 때 명시적 비용은 딱 나와 있죠. 그럼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것의 이익을 각자 구해서 그 중에 보다 큰 것 5,000원이 암묵적 비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접근하면 돼. 자, 그럼 다시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것의 이익,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것의 편익에서 명시적 비용을 빼주는 거고, 포기한 것이 여러 가지라면 이익 중에 큰 것, 암묵적 비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는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일단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계산 문제가 나오던 간에 요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특별히 막히지 않고 결론은 요 공식에 기반해서 사례를 다양하게 보시면 돼요. 사례를 다양하게.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자꾸 함정에 빠뜨리는 게 있습니다. 그럼 바로 그게 뭐냐면 매몰 비용이에요. 매몰 비용. 자, 그럼 교재에 보면 이 매몰 비용의 사례가 있잖아요. 그럼 먼저 우리 매몰 비용의 정의부터 보고 그 다음에 사례를 분석해 볼게요. 자, 매몰 비용의 정의는 이겁니다. 매몰 비용의 정의는, 자, 우리 아까 합리적 선택은 현재 선택의 시점에서 실제로 지출 명시적 비용, 선택의 시점에서 포기한 것의 가치, 디테일하게 보면 포기한 것의 이익, 암묵적 비용이었죠. 그럼 결론은 기회비용인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은 모두 현재 선택의 시점에서 발생하거나 포기하는 비용이야. 그런데 매몰 비용은 뭐냐면 현재 선택의 시점에서 봤더니 선택 시에 봤더니 실제로 지출하지 않아요. 그럼 명시적 비용이 아니고 포기하지도 않아. 그럼 암묵적 비용이 아니야. 왜 그런지 봤더니 현재 선택 시에 보니까 이미 지금 선택 시가 아니라 과거에 지출한 돈입니다. 과거에 지출해서 현재 선택 시에는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입니다.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 그럼 여러분 시험에 회수 불가를 다른 표현으로 환불 불가라고 나와요. 그럼 여러분 다시 현재 선택 시에 보니까 이미 뭐 한 달 전에, 뭐 1개월 전에 또는 그저께 이미 지출한 거야. 그래서 현재 선택 시에 보니까 회수가 불가능해. 그러면
속담 뭐 있죠? 엎질러진 물이에요. 어찌할 수 없어. 그럼 이거는 명시적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고 암묵적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꼭 체크해야 돼. 매몰 비용은 기회비용이 아니에요. 매몰 비용은 기회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과 관련해서 뭐 하면 안 된다? 고려하면 안 됩니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낼까? 다양한 지시문이 구성돼. 그래서 함정 선택을 이제 계산해서 뽑아내야 되는데 함정이 뭐죠? 매몰 비용 사례를 살짝 껴넣는 거지. 그 여러분들이 이 매몰 비용을 기회비용으로 계산해서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제시문을 꼼꼼히 읽으면서 관련된 다양한 비용 자료 중에 이게 실제 기회비용에 해당하는지 명시적 비용인지 암묵적 비용인지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매몰 비용이 정확히 구분해서 매몰 비용은 기회비용에 포함시키면 안 되고 고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대표적인 매몰 비용의 사례 한번 볼게요. 자, 스마트폰 제조업자 갑은 신형 스마트폰을 개발하여 진행하던 도중 고민에 빠집니다. 지금까지 잘 봐. 현재까지 투자한 총 제작비가 100억 원을 투자했어. 총 1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열심히 노력했잖아. 근데 갑자기 흥행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미 100억 투자했어. 근데 성공 안 된대. 어렵대. 고민이죠. 그런데 앞으로 개발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현재 시점에서 얼마가 더 드냐면 50억이 더 추가로 더 들 걸로 예상되고요. 제품을 완성하면 예상되는 수입은 100억입니다. 그러면 생각해봐. 지금까지 100억을 투자했고 비용으로 또 앞으로 50억을 더 투자해야 되는데 예상 수익은 100억이야. 그러면 갑은 개발을 강행하여 50억을 더 투자하고 신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신형 스마트폰의 개발을 그만두는 것이 나을까? 자, 모든 사람은 항상 이런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굳이 꼭 이렇게 금액이 거대한 건 아니어도 그러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이미 100억 투자했고 앞으로 50억 더 투자해야 되는데 100억 수입이야? 그럼 마이너스 50억 적자네. 자, 스탑!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그건 잘못된 선택이 돼요. 왜냐면 잘 봐요, 여러분. 자, 현재 시점이죠. 현재 시점에서 이미 100억 원을 투자했어. 근데 흥행하기 어렵다는 조언을 들었죠. 그럼 현재 시점에서 이미 투자한 제작비는 과거에 이미 투자해서 현재 시점에서 회수가 불가능하죠.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러면 이미 투자한 제작비는 무슨 비용이 되는 거냐면 매몰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몰 비용은 현재 시점에서 계속 개발할지 스탑할지에 있어서는 엎질러진 물이라 고려할 필요가 없어.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개발을 계속 진행하면 50억의 비용이 들지만 수익이 100억이잖아. 그럼 현재 시점에서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순편익이 플러스 50억이죠. 그러면 개발을 강행하는 겁니다. 왜? 이거는 무슨 비용이니까? 매몰 비용이기 때문에 고려하면 안 된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매몰 비용까지 고려해서 스탑하는 오류를 범하죠. 그런 걸 우리가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 기본적 내용 정리하면 17페이지에 기회비용의 기본적인 내용이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번 실제로 문제가 출제되는 유형을 두 가지 보여드릴 거예요. 실제로 문제가 출제되는 유형을 두 가지 보여드려서 앞으로 모든 문제는 아주 고난도 문제 또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만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사례, 케이스 두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할 겁니다. 그럼 우리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유형으로 접근해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합리적 선택 사례 분석이죠. 자, 문캡틴의 합리적 선택은 자, 볼게요. 현재 캡틴 사회탐구 전문학원에서 10년째 강사로 일하고 있는 병일이는 그쵸? 진지하게 자신의 이름을 건 사회탐구 학원 창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 올 때 선생님이 제 이름을 넣는데 또는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 만들면 제 딸 이름을 넣고 그래요. 근데 참 이게 신기한 게 선생님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병일이라고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른 경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죠. 그래서 좀 낯설어요. 아내도 동갑인데 선생님이 아내랑 연애를 10년 했습니다. 또 눈물 없이 못 듣는 사연이죠. 나중에 여러분들 손수건 준비되시면 제가 한번 이 애절한
사랑해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그런데, 그래서 얘기를 왜 했죠? 네, 하여튼 하면서 10년째 하고 있는데, 그 얘기했구나. 아내도 그래요. 어머니, 부모님 앞에서는 뭐 병일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해서 창업을 고민하고 있었죠. 이를 위해 100만 원을 지불하고, 거금이죠. 100만 원 큰 돈이죠. 창업 컨설팅 교육을 받았어요. 만약 학원을 창업한다면 사업자 등록증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임대료 아니 그 수익이 나면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죠. 광고를 한다면 어떻게 광고할지, 뭐 이런 걸 다 컨설팅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상됐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 겁니다. 여러분,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아무래도 학원을 아이들을 덜 보내겠죠. 부모들이. 어떡하지? 난 이미 컨설팅 교육까지 받았어. 100만 원을 내고 어떡할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졌죠. 그럼 이제는 요 안 좋아진 상황을 바탕으로, 즉 아래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창업을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볼게요. 현재 요 아래 상황을 바탕으로 창업을 결정하려 할 때 이미 지불한 컨설팅 교육비 100만 원은 엎질러진 물이죠. 회수할 수 없잖아. 그러면 요 100만 원은 매몰 비용으로 고려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요거 하나 잡았고. 자, 1번. 자, 학원 창업을 하면 1년 동안 2억 원의 매출액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학원을 선택했다면 매출액 2억 원을 얻을 수 있었잖아. 그럼 이거를 우리는 그냥 학원 창업의 편익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요 2억 원은 학원 창업의 편익이 되고요. 두 번째, 창업 시에 1년 동안 인건비, 임대료 등으로 총 비용이 1억 3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1억 3천은 학원을 창업한다면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이니까 이 비용은 명시적 비용이 됩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게 잡았어. 그러면 내가 학원을 창업하면 2억 원의 매출액, 그리고 명시적 비용이 1억 3천, 그럼 편익 2억. 그런데 문제는 창업을 하려면 건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는 학원 부지가 있어야 되겠죠. 장소가 있어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곳에 건물을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뭐 2층에 딱 좋은 자리에 딱 있어서 그 부동산을 통해서 만나봤더니 보증금이 2억이래요. 그런데 10년 동안 학원 강사하면서 병일이는 모은 돈이 딱 1억 원이 있어요. 통장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합시다. 현재 통장에 예금되어 있는 1억 원을 뽑아서 보증금으로 내고, 두 번째는 보증금이 2억이니까 부족하잖아. 그래서 나머지 1억 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자.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더니 은행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별을 누르 버튼을 번호표 기다리다가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사업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대출 좀 받고 싶은데요. 가능한가 했더니 막 검색하고 막 정보 조회하더니 저희 1억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 대출로. 그래요? 마침 저 1억 원 필요한데 저 대출을 받기로 했어요. 받았어 이미. 받기로 했어. 근데 이때 이자율은 모두 5%가 적용된대요. 그러면 예금 이자율도 5%고 대출 이자율도 5%인 겁니다. 1년 단위로. 그리고 강사로 일하면서 받는 연봉이 지금 5천만 원이래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 학원 창업을 한다면 합리적일까? 비합리적일까? 그럼 우리는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합리적 선택의 공식에 한번 대입해 보죠. 자, 그럼 첫 번째. 자, 합리적 선택을 위해선 합리적 선택의 편익이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자, 편익과 기회비용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편익이 얼마입니까? 2억 원. 매출액, 예상 매출액. 지금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금 학원 창업의 편익이죠? 창업의 편익. 그럼 창업의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크면 합리적 선택이 되는 거야. 근데 기회비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는 명시적 비용이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암묵적 비용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앞에 있던 내용들 한번 보면서 할게요. 자, 첫 번째. 학원 창업에서 1년 동안 총 1억 3천만 원이 투입되잖아. 그러면 명시적 비용이 일단 얼마가 되냐면 1억 3천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어렵지가 않고. 자, 두 번째는, 자, 여러분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창업 시에
건물 보증금 2억 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증금이 뭐죠? 보통 우리가 보증금, 전세 보증금 어떤 거냐면 자, 일단 이 문제는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보는 거야. 그 임대인에게 여러분 임대인은 빌려주는 사람, 임차인은 빌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집주인 이렇게 얘기하죠. 뭐 또는 건물주. 그럼 보증금은요. 임대인에게 맡기는 돈이에요. 임대인에게 맡기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돌려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좀 유례 없이 있는 제도가 이 보증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증금은 있는데 우리나라 좀 틀린 게 우리나라는 전세 보증금 이러죠. 그럼 예를 들어 주택이라면 10억짜리 아파트, 매매가가 10억짜리 아파트면 보통 전세 보증금이 한 60% 정도 나옵니다. 낮으면 보통 6억 또는 7억, 8억까지 갈 수도 있죠. 예를 들어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아. 예를 들어 매매가는 10억인데 보증금이 12억 이러면 그런 우리가 보통 깡통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전세제도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 우리나라에서 은행 이자율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보통 1990년대 IMF 이전에 보면요. 은행 이자율이 15% 이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전세 보증금 1억을 받죠. 그럼 은행에 넣어두면 1억에 대해서 15%, 1,500만 원의 이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집주인들 입장, 임대인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야. 왜? 은행에 넣어서 그 보증금을 통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보증금 2억을 냈어. 근데 2억이 이제 내야 되는데 문제는 현재 1억 원밖에 없죠. 그러니까 은행 예금을 해약했습니다. 그리고 요 1억을 보증금으로 넣고요. 대출 1억 받아서 또 보증금으로 넣었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예금 1억과 대출 1억을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은행에 있던 예금 1억을 해약하고 보증금으로 임대인에게 줬죠. 그럼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1억을 돌려받아. 그 은행에 넣으면 되죠. 그러면 이 예금 1억은 지출하지도 않았잖아. 다시 돌려받으니까. 포기하지도 않았잖아. 단 1억을 해약했더니 원래 은행에 넣었다면 이자를 5%를 받을 수 있었죠. 근데 이자를 못 받잖아. 그럼 결국 학원 창업을 위해서 보증금으로 은행에 있던 1억을 예금을 깨고 해약하고 넣으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이자 500만 원을 포기한 거죠. 그러면 학원 창업으로 인해 포기한 거지? 그러면 예금 이자 500만 원은 암묵적 비용이 됩니다. 포기했으니까. 그런데 보증금 1억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았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은행에 있던 대출금 1억이 나한테 옵니다. 대출 받아. 그럼 나는 보증금으로 넣어요. 그리고 계약 기간 종료되면 1억을 받아. 다시 보증금을 돌려받고 다시 은행에게 돌려주면 되잖아. 그럼 결국 은행 돈이 나를 거쳐 임대인에게 갔다가 다시 나를 거쳐 은행으로 가니까 이 대출금 1억은 지출된 것도 아니고 포기한 것도 아니야. 그래서 대출금과 예금은 기회비용에 포함하지 않아. 단 예금이자 500만 원은 포기했으니까 암묵적 비용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나는 학원 창업 때문에 대출을 받았죠. 그럼 1년에 5% 이자를 납부해야 돼. 그러면 대출 이자 500만 원은 학원 창업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죠. 그래서 예금 이자 500만 원은 암묵적 비용이 됩니다. 그런데 대출 이자 500만 원은 실제로 지출했기 때문에 명시적 비용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다 써보면 그런 기회비용 중에 대출이자 500만 원은 명시적 비용이 되고요. 그리고 예금이자 500만 원은 포기했으니까 예금이자 500만 원은 암묵적 비용이 되죠. 아직 안 끝났어. 하나 더 있죠. 병일이가 강사로 일하면서 받는 연봉은 5천만 원이었죠. 그럼 학원을 창업하면 요 5천만 원을 포기해야 됩니다. 1년에 5천을. 그러면 5천만 원은 암묵적 비용에 포함되는 겁니다. 결국 첫 번째 여러분 보세요. 이 합리적 선택에서 대표적 사례가 이거예요. 내가 현재 어떤 A라는 직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B를 선택한다면 그 B가 합리적이야 비합리적이야. 그러면 그 창업, 예를 들어 학원 강사를 일하고 있다가 창업을 선택했다면 각각의 편익과 기회비용을 비교하죠. 그럼 편익 2억은 주어져 있는데 일단 명시적 비용 1억 3,500, 암묵적 비용 5,500 합치면 1,000, 6,000, 1억 3천 하면 결국 기회비용은 1억 1.9 그러면 1억 9천이 되죠. 맞죠? 1억 3천, 5천, 1억 8천, 500, 500, 1,000, 1억 9천. 그럼 창업으로 인한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크지? 그러면 순편익이 플러스 1,000,
양의 값이 나오니까 내가 창업을 했을 때 암묵적 비용에다 뭐까지 포함시킨 거예요. 내가 원래 학원 강사 일하고 있을 때 받던 연봉까지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익이 더 크니까 그러면 학원을 창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 결국 여러분 보세요. 일반 사람들이 사업을 선택할 때도 사업을 시작할까 말까, 창업을 할까 말까,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창업을 할까 선택할 때는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 계획서를 싸서 이런 걸 다 비교해서 아, 내가 창업을 했더니 선택했더니 편익이 더 크네? 그러면 고! 하는 거고, 만약에 이 기회비용이 더 커서 음액값이 나왔다면 스탑! 멈추는 겁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례. 그래서 이런 식의 유형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하나 아시고요. 하지만 이런 기출 문제 풀면 이런 식의 유형의 문제도 많은데, 자, 최근에 이제 핫한 트렌드를 볼 겁니다. 최근에 자, 핫한 트렌드. 자, 두 번째 사례 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 최근에는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여러분 기출 문제 보거나 수특 수한 봐도요,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오는 한번 볼게요. 자, 갑은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서 컴퓨터를 한 대 사려고 합니다. 선택 가능한 컴퓨터는 A와 B가 있대. 각 제품의 가격, 그리고 소비를 얻을 수 있는 편익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자, 이렇게 지금 내가 어떤 걸 하고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한다가 아니라 백지 상태에서 선택의 대안을 나열합니다. 지금은 두 개인데 뭐 C까지 해서 세 개가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선택의 대안을 나열하고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니?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각각 A 제품의 순편익 구하고 B 제품의 순편익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편익을 구했더니 순편익이 더 큰 놈 있죠. 그걸 선택하면 합리적 선택이 되는 거죠. 대안이 3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대안이 2개 또는 대안이 3개가 나올 때 합리적 선택만 순편익이 양의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 나머지는 모두 순편익이 음의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이제 문제풀이 접근의 팁인데 합리적 선택만 순편익이 양의 값이 나오고 나머지의 순편익은 음의 값이 나온다. 요거 이렇게 요 내용을 바탕으로 역으로 접근하는 문제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좀 알아두시고 한번 그러면 볼게요. 자, A 제품의 가격과 편익, B 제품의 가격과 편익이 나오면 여러분은 A 제품의 순편익, 그다음 B 제품의 순편익을 각각 구해서 순편익이 양의 값이 나오는 또는 순편익이 더 큰 선택을 하는 합리적이다. 자, 그러면요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 A 제품의 순편익부터 한번 구해봅니다. A 제품의 순편익. 자, 그럼 A 제품의 순편익은 A 제품의 편익에서 A 제품의 명시적 비용과 A 제품의 암묵적 비용을 계산해서 기회비용으로 빼주면 되죠. 그럼 A 제품의 편익은 55만 원입니다. 이거 뭐 주어져 있으니까 어렵지 않고. 그리고 A 제품의 명시적 비용은 당연히 가격일 거 아니야. 그럼 A 제품의 명시적 비용은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은 가격일 테니까 50. 자, 그럼 여러분 암묵적 비용은 뭐죠? 암묵적 비용은 A를 선택했다면 B를 포기했죠. 그럼 B를 포기했을 때 B는 40만 원을 주고 사면 50만 원의 편익을 얻을 수 있었잖아. 그러면 결국 10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걸 포기한 거죠. 그럼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B의 이익 얼마가 돼요?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되니? 그러면 A 제품의 순편익은 55 빼기 60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A 제품의 순편익은 마이너스 5만 원이 나오죠. 자, 그럼 우리가 A를 구했고 그러면 똑같이 한번 B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B의 순편익은 자, 우리 한번 공식 안 써요. B의 편익 얼마입니까? B의 편익은 50만 원 빼기 그 다음에 자, B 제품의 명시적 비용은 실제 가격, 지출한 비용은 40이 되겠지. 그 다음에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A의 이익이죠. 자, A 제품은 50만 원을 주고 사면 55만 원의 편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A 제품을 샀다면 5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걸 포기한 거니까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A의 이익 5만 원이 되겠지. 그러면 50 빼기 45 그러면 순편익은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A는 순편익이 마이너스 B는 순편익이 플러스 B가 더 크니까 B의 선택이
합리적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마이너스 플러스 나오잖아요. 결국 합리적 선택만 순편익이 플러스 값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C까지 추가되면 그럼 A 제품의 암묵적 비용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 만약에 자 C까지 추가되면 A 제품의 다시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 50이 있고 플러스 암묵적 비용은 B의 이익과 C의 이익 중에 보다 큰 것 하나가 암묵적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각각 A의 순편익, B의 순편익, C의 순편익을 각각 구해서 합리적 선택만 순편익이 양의 값이 나올 테니까 순편익이 양의 값이 나오는 거 찾아가지고 합리적 선택하면 되고, 그 다음에 분명히 선택지들은 어떻게 구성이 될 거냐면 선택지들은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계산했으니까 그럼 뭐 A 선택의 A 선택의 기회비용 얼마냐? 60. B 선택의 기회비용 얼마냐? 45. 그럼 A 선택의 순편익은 얼마냐? 마이너스 5. B 선택의 순편익 얼마냐? 플러스 5.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 표 하나, 제화가 지금은 두 개가 있지만 갖고 선택지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는 좀 더 복잡하게 낸다면 C 제품까지 추가해서 C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해석하게 할 수 있게 출제가 되니까, 자, 두 가지 케이스 선생님 보여드렸죠? 이 두 가지 케이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회비용의 보통 기본적인 개념 정리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봤던 문캡틴의 합리적 선택 사례, 과거 기출 유형, 그리고 지금처럼 대안을 여러 가지 그냥 나열해. 대안을 나열한 다음에 합리적 선택이 뭐냐 그러면 각각의 순편익 구해서 순편익이 가장 큰 놈 또는 순편익이 양의 값이 나오는 걸 선택하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그래서 우리 기회비용과 관련된 내용 봤고요. 여러분 특히 기회비용 파트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 수업 끝난 이후에는 좀 추가적으로 문제를 좀 수특수한도 그렇고요. 좀 특별히 많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념 주제는 마지막 주제입니다. 자, 이제 경제적 유인과 합리적 선택을 볼 텐데요. 자, 경제적 유인과 합리적 선택을 여러분이 간단히만 좀 치고 가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고요. 경제적 유인. 경제적 유인의 의미는 뭐냐면 일단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가정하는 건 뭐냐면요. 사람들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러면 경제적 유인은 뭐냐면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유인하고 싶어. 그래서 그 어떤 행동으로 사람들의 어떤 특정 행동으로 사람들을 이끌고자 할 때 그때 필요한 금전적, 물질적, 경제적이니까 금전적, 물질적, 자, 혜택이나 자, 손실을 우리가 경제적 유인이라고 해요. 결국 사람들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어떤 혜택, 금전적, 물질적 혜택이 되느냐 또는 손실이 발생하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수정할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닌데 이제 여러분이 조금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 당연히 어떤 혜택을 주죠. 그럼 그건 긍정적 유인이 돼요. 근데 자, 어떤 손실로 작성을 합니다. 또는 비용이 발생하면 그건 당연히 부정적 유인이 되죠. 근데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자,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일단 긍정적 유인은 특정 행동을 장려하는 거야. 부정적 유인은 특정 행동을 억제하는 겁니다. 다시, 긍정적 유인은 특정 행동을 강화하는 거예요. 부정적 유인은 특정 행동을 억제, 즉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긍정적 유인은 금전적, 물질적 혜택을 통해서 특정 행동을 강화시켜요.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성적 장학금을 주잖아. 그러면 장학금을 받기 위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즉 더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강화, 장려하기 위해 금전적, 물질적 혜택을 주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혜택만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특정 행동이 강화되고 장려되면 긍정적 유인. 이에 반해서 부정적 유인은 특정 행동을 억제, 감소시킵니다. 자,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동네 쓰레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너무 많이 막 버리다 보니까 쓰레기가
과잉 배출되는 문제가 심각했고,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이 부족했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정책을 바꿔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했죠. 그럼 여러분 이제 종량제라는 얘기는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봉투를 사서 넣어서 버리죠. 그럼 그 얘기는 쓰레기를 버릴 때 돈을 내는 거야. 그랬더니 불과 정책 시행 몇 개월 만에 쓰레기의 그 배출량이 30% 이상이 줄었어요. 왜? 돈을 내야 되니까 사람들이 쓰레기를 덜 만드는 거지. 이해되죠? 그럼 이거는 쓰레기 배출을 억제하잖아. 쓰레기 종량제 봉투. 돈을 내서 쓰레기를 버려라. 그러니까 개인들에게 그게 비용으로 작용하는 거죠. 손실로 작용하기 때문에 특정 행동을 억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정적 요인은 개인에게 비용, 손실로 작동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으로 접근하시면 특별히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관련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평가원 문제입니다. 자, 보죠. 자, 그림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골라보시는데 23페이지 22번 문제입니다. 23페이지 22번 문제. 자, 갑과 을이 있는데, 자, 갑은 메뉴가 돈가스와 카레라이스가 있죠. 돈가스, 카레라이스 모두 내가 좋아하는 메뉴네. 그래, 오늘은 돈가스를 먹어야 되겠어. 돈가스가 합리적 선택이라는 얘기고요. 을은 안타깝게도 돈가스가 품절이죠. 그럼 뭐밖에 없어? 카레라이스밖에 없죠. 돈가스가 다 팔렸네. 남은 메뉴가 카레라이스 뿐이네. 굶으면 배고프니까 좋아, 카레라이스라도 먹어야 되겠어. 돼요? 그러면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갑의 돈가스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은 갑이 카레라이스를 소비한다면 얻을 편익보다 작다. 그럼 여러분 일단 이런 거 보고 제시문 선택지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헷갈려요.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요. 우리가 배운 공식대로 보는 거야. 그럼 봐봐. 기억에 갑의 돈가스 선택의 기회비용을 물어봤잖아. 그럼 보세요. 갑이 돈가스를 선택했어. 그러면 갑의 돈가스 선택에 편익이 있을 거고, 그리고 갑이 돈가스를 먹었다는 얘기는 돈가스와 카레라이스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돈가스를 선택한 게 합리적 선택이라는 거야. 그럼 돈가스에 편익이 있고요. 그럼 돈가스에 이제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그럼 돈가스의 기회비용은 무슨 비용과 무슨 비용의 합이다?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이죠. 그러면 자, 여러분 돈가스의 명시적 비용 얼마죠? 돈가스 가격 4,000원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돈가스의 명시적 비용은 4,000원이 돼요. 자, 그러면 돈가스의 암묵적 비용은, 자, 여러분 돈가스의 암묵적 비용은 돈가스를 선택으로 인해서 포기한 게 카레잖아. 그러면 돈가스의 암묵적 비용은 뭐가 되냐면 포기한 카레의 이익이 되죠. 포기한 카레의 이익.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배운 대로 그냥 공식에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카레의 이익은 카레의 편익에서, 근데 우리가 정확히 카레의 편익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카레의 편익이라고 써주고요. 카레 편익에서 카레를 실제로 먹을 때 지출한 비용인 카레 가격 4,000원이니까 카레라이스 가격 4,000원을 빼준 거예요. 되죠? 그런데 재밌는 게 지금 선택의 대안이 돈가스랑 카레가 있는데 돈가스 가격 4,000원이고 카레 가격 4,000원 똑같죠? 그럼 요거 지워지잖아. 그럼 뭐만 남아? 카레 편익만 남죠. 그러면 돈가스 선택의 기회비용은 결국 뭐가 된다? 카레의 편익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아니죠. 갑이 돈가스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돈가스의 편익이 돈가스의 기회비용보다 크지? 근데 돈가스의 기회비용이 카레의 편익이니까 돈가스의 편익이 카레의 편익보다 큰 거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기억 봐봐. 갑의 돈가스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은 갑이 카레라이스를 소비한다면 얻을 편익보다 작다가 아니라 갑의 돈가스 선택의 기회비용은 갑이 카레라이스를 소비할 때 편익인 거죠. 그래서 작다가 틀린 거예요. 되죠? 니은. 자, 그러면 니은. 갑의 돈가스 선택에 따른 순편익은 돈가스 편익이 카레 편익보다 크니까 돈가스를 선택했겠죠. 그럼 순편익은 양의 값이 나오니까 갑의 돈가스 선택에 따른 순편익은 갑이 카레를 소비한다면 얻을 순편익보다 크다. 맞죠? 왜? 돈가스 편익이 카레 편익보다 크니까 돈가스 선택의 순편익은 양. 근데 반대로 카레의 순편익은
돈가스 편익보다 작죠? 그럼 똑같이 구해보면 카레의 순편익은 음의 값이 나오겠죠. 돼요? 오케이. 그래서 니은 맞고, 디귿. 자, 이번에 을을 보자고. 을은, 자, 카레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같다. 여러분 봐봐. 을은 선택의 대안이 하나밖에 없죠. 카레. 포기한 게 없잖아. 그럼 대안이 하나일 때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만. 자, 따라서 을의 카레라의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의 크기와 같다. 맞고요. 마지막 리을. 자, 그럼 을이 카레라이스 선택에서 얻는 순편익은 음이다. 여러분, 카레 선택하면 배고픈 것보단 낫잖아요. 그리고 카레를 먹었다는 얘기는 기회비용, 명시적 비용보다 크니까 순편익은 양의 값이 나오는 겁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니까, 자, 이런 문제 나왔다고 선택지 보고 뭐야 어려워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우리는 배운 공식에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자, 그럼 기본 개념은 이렇게 문제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그럼 우리 시작할 때, 자, 밀턴 프리드만이 경제학을 8단어로 표시하면 그랬더니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미국 식당의 한 풍경인데요. 미국 식당이 좀 특이한 식당이 있습니다. 일정량 이상의 술을 마시는 손님은 점심이 공짜예요. 즉, 저녁에 그 식당이 이제 뭐 호텔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술을 예를 들어 10만 원 이상어치 술을 마시죠. 그러면 쿠폰을 줘요. 그럼 그 다음날 점심이 공짜예요. 그 사람들은 오, 점심이 공짜야? 그럼 나 술 어차피 마실 건데 땡큐 하면서 술을 마셔서 점심 쿠폰을 받는데 얼핏 보면 그러면 이 식당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것 같죠. 그럼 도대체 이 공짜 점심의 비밀은? 요 사례를 바탕으로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한 겁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여러분, 결국 뭐냐면 일정량 이상, 예를 들어 10만 원 이상의 술을 마시면 그 다음날 점심이 예를 들어 2만 원짜리인데 2만 원 점심 공짜 티켓을 주죠. 하지만 사실상 알고 보면 그 일정량 이상의 술 10만 원 안에 그 다음날 점심 2만 원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은 이러한 사례에서 뭐를 얘기한 거냐면 공짜 점심은, 비밀은 결국 공짜 점심은 비밀 자체가 아니죠. 세상에 공짜 점심 없고요. 모든 그 일정량 이상의 술을 마신 사람들은 음식 비용을 자기도 모르게 지불한 거예요. 결국 기회비용의 정의가 그렇다라는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나는 무조건 어떤 선택을 하면 포기하는 것이 생기고 지출하는 것 모두. 그래서 결국 합리적 선택은 선택의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커야 한다. 그래서 보통 기회비용을 정의할 때 보통 경제학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 결국 네가 먹는 술값에 다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거나 또는 세상에 난 두 가지 갈래길로 설명합니다. 항상 모든 인생은 두 가지 갈래길을 선택을 해야 돼요.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어느 선택을 하든 포기하는 길이 생기죠. 왼쪽을 선택한다면 오른쪽을 포기하면 거기서 항상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4강에서는 합리적 선택과 관련해서 기회비용 관련 개념으로 일단 기회비용 용어, 그리고 정리, 계산 공식까지 봤고요. 실제 사례 분석하고 문제에 적용하는 법까지 한번 살펴봤죠. 자, 앞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되니까 기본 개념 다시 한번 꼭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힘내세요. 항상 응원합니다.